플라코라는 이름의 수리부엉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명물이 된 부엉이인데요. 구멍난 동물원 울타리에서 탈출한 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살게 된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플라코는 평생 동물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심, 특히나 뉴욕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많았다는데 그런 걱정을 보란듯이 이겨내고 자유롭게 도심을 누비며 살고 있다고 해요. 평생을 우리에서 갇혀 지낸 플라코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곳곳을 날아오르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플라코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던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롭게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는 풍족했던 지난 결혼 생활보다 여유는 다소 없을지언정 자유롭고 불안함이 없는 지금이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그 결혼 생활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연극 영화과를 졸업했고 멋진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름 제 스스로도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할 의지도 컸었죠.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디션도 수도 없이 보러 다니고 엑스트라나 스쳐가는 단역 정도로는 몇 번 방송 출연도 한 적이 있지만 이렇다 할 기회는 잡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내 길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딱히 이렇다 할 기회나 자리는 없었고 20대 후반이 다가오면서 저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더군요. 20대 후반이면 분명 젊은 나이지만 연기를 하고 싶은 저에게는 기약 없는 한 해 한 해가 초조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나중엔 더욱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것 같다. 더욱 기회가 없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연기나 오디션에만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습니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과거에 일을 하시다가 다친 후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 후로 술을 자주 드셨고 성격도 많이 변하셨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엄마가 실질적인 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살이 되고부터는 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고 돈을 모아 엄마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디션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죠. 저에게는 꿈만큼 생계도 중요했고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처음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만하고 직장을 잡아 취업을 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저도 안 되는 꿈을 계속 잡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전공도 그렇고 그동안 취업 준비를 따로 한 적이 없다 보니 내세울 이력이 없더군요. 연기 공부하고 연극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오디션 보러 다닌 게 전부였으니까요. 내세울 이력이 너무 없다 보니 연락 오는 회사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를 구하는 일이었는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저도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죠. 그 회사는 사원수 100명 안팎의 회사였고 채용 업무는 대표와 이사의 비서 및 간단한 사무일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 말고도 5명 정도가 더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면접을 기다리면서 지원자들끼리 잠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는데 다들 저보다 내세울 만한 이력이 많았기에 저는 좀 기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제 차례가 되어 면접을 봤는데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 1명과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얼굴이 닮은 것이 부자 관계로 보이더라고요. 배우 준비를 했던 제 이력이 독특했는지 이사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대답했지만 대답하면서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많고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들이었기에 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라고요. 제가 최종 합격이 됐다면서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취업이 되었고 저희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저한테는 5살 터울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도 축하한다며 본인 알바비를 털어 제 구두도 한 켤레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연기를 하며 살고 싶다는 제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왕 취업했으니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자 다짐했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대표님과 이사님 두 분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 제 책상이 있었고 대표님 업무와 이사님 업무 둘 다 제가 해야 했죠. 그리고 간혹 비서 업무 외의 간단한 사무 업무도 도와서 해야 했고요. 처음 해본 회사 생활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별로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사님이 특히 저에게 잘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같이 일하는 상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 일하는 것이 별로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사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고 늘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셨어요. 식사했냐, 많이 피곤하냐, 잠깐 여직원들하고 좀 쉬다 와라, 일 천천히 해라, 모르는 거 있음 물어봐라 등등.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다 있냐고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민영이 네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너네 이사가 너한테 흑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이사님이 나한테 무슨. 너네 이사 몇 살이야? 나보다 6살 많아. 결혼 안 했지? 응. 어머 잘됐다. 잘해봐 야. 뭘 잘해봐. 됐어. 저는 친구의 장난에 손사래를 쳤죠. 이사님이 다정다감하고 잘해주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상사로서 감사한 거지 이성적인 감정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건 이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사를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날은 회사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바빴고 많이 지쳤는데 집에 갈 때 이사님이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권하길래 결국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저 적당히 식사만 하고 가면 될 텐데 굳이 저를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더군요. 저는 좀 얼떨떨했는데 그런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며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받은 저는 당혹스럽고 난감하기도 했어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회사 상사가 고백이라니요. 게다가 저는 이사님에 대한 별다른 마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다가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이사님은 매너 있게 자기가 너무 섣불렀다며 그래도 이 목걸이는 일 잘하는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질 뻔도 했는데 이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했죠. 그 후로도 이사님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었습니다.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그 모습에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이사님, 아니 남친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저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비싼 식당에도 잘 못 가보고 옷도 늘 저렴한 보세옷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유가 있다 보니 좋은 차에 저를 태우고 다니며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 장소에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제 옷이나 가방도 종종 사줬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품 가방도 매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며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그 남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붕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해주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 1년 반 만에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었죠.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 저희 집 형편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데다 또 아버지가 일도 안 하시고 알코올 중독자기도 하니 어느 부모님이 그런 며느리를 반기시겠나요? 그런데 남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형편 차이가 꽤 났음에도 별다른 반대도 없이 저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맘때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에게 홀딱 빠진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 무던하고 너그러운 시부모님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는 결혼까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제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시집 잘 간다, 부럽다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남친이 혼자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급 브랜드 아파트, 값비싼 가전 가구들, 디자이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와 화려한 호텔 결혼식.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그토록 원하던 연기자로서의 꿈은 못 이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바로 그 신혼여행 때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귀는 동안에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밥 먹고 카페는 갈지언정 술은 따로 마신 적이 없었죠. 회식 자리에서조차 남편은 술을 잘 안 마셨어요. 술을 못 마시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자제를 한다고만 했었죠.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남자는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이 그토록 술 마시는 걸 조심했는지 신혼여행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운치 있는 곳이었죠. 기분이 좋아 술을 주문했고 남편도 그날은 거리낌 없이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처음에는 가볍게 한 잔씩 했거든요. 하지만 한 잔, 두 잔, 남편은 거침없이 술을 마시고 또 주문을 하더군요. 나중에는 멈추지 못하고 연거푸 마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기분 좋은 날 아니냐며 오늘은 좀 취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술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계속 시켰고 나중에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술만 마시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그냥 말도 안 듣고 술만 마셨죠. 그러다가 결국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그 손님도 외국인이었고 남편은 꼬부라진 혀로 처음엔 영어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한국말로 쌍욕을 했죠. 저는 다급히 말렸는데 저까지 밀칠 정도로 흥분을 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남편과 저를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어요. 화가 난 남편은 저것들 가만 안 둔다고 야외 테이블에 있던 의자까지 들고 덤비려던 걸 제가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말리면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전까진 술 먹은 남편을 본 적이 없다 보니 술 먹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랐고 이런 주사, 아니 주폭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연락을 했고 도움을 받아 만취한 남편을 겨우 호텔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날 심란한 기분이 들어 잠이 안 왔죠. 술 취한 남편을 보는데 마치 알코올 중독인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다시 제가 알던 그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기에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제 기분이 좋아서 너무 과음을 했고 실수를 한 것 같다.
다시는 이렇게 과음하지 않겠다면서요. 그 일은 너무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이 이토록 미안해하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 저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거든요. 제가 가령 친구들을 만나고 오느라 늦게 들어오면 남편에게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옵니다. 제가 무음이라도 해놔서 전화를 못 받으면 10통이고 20통이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루는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방에서 나오는데 방 앞에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표정이 엄청 안 좋은 채로요. 너무 놀라서 뭐냐고 했더니 누구야?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라고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동생이라고 했는데도 폰 연락처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랑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니 그제야 기분이 풀려 웃더라고요. 또 한 번은 친정엄마랑 친척집에 갔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씻고 나서 입었던 옷을 세탁실 바구니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갔다가 무심코 세탁실이 있는 방으로 가려는데 보니 남편이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제 옷과 속옷을 꺼내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탁실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고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혹시 제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라도 날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소름이 돋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한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여전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오거나 누군가 통화를 하면 감시하듯 저를 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엔 약속처럼 술을 안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 남편은 눈빛부터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상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따지면 남편은 미안하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술 안 먹겠다 그러고 값비싼 선물이나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넘어가 주는데 얼마 뒤에 또 술을 먹고 저를 몰아붙입니다. 그게 자주는 아니고 이따금씩 그렇게 하니까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매일 술을 먹지는 않으니 알코올 중독 같지는 않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남편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의 불안도 점차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맘때 새로 바꾼 제 폰이 자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저는 폰이 이상하다고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공대를 졸업하고 관련 직장을 다녔는데요. 기계도 잘 다루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잘 다룹니다. 동생은 업데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폰을 이것저것 뒤져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엄청 벙찐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누나, 왜? 누나 폰에 이런 게 깔려 있어. 뭐가 깔려 있는데? 동생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처음 보는 어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스파이 어플 같은데? 스파이 어플이 뭐야? 이게 깔려 있으면 누나가 폰을 쓰는 모든 이력과 행동이 여기 지정되어 있는 메일로 가게 돼 있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폰에 그런 게 몰래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스파이 어플은 어플이 밖으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생처럼 스마트폰을 여간 잘 다루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동생이 보여주는 어플을 보니 남편 개인 메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이런 걸 깔아둔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그 길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 폰에 이런 걸 깔아두었냐, 미쳤느냐고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많았어도 좋게 큰 소리 내지 않고 해결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니 늘 불안했다며 그래서 그런 거라면서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당신이 의심할 만한 행동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를 믿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런 것까지 깔았느냐. 그동안 내가 폰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고 통화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뒤에서 훔쳐보고 있었던 거냐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밖에 나갔다 온 남편은 술에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러더니 도리어 저에게 따지더군요. 돈도 없이 빌빌거리는 거 이만큼 떵떵거리고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며 제가 호강에 겨운 거래요. 저는 그깟 호강 필요 없다고 했더니 눈이 확 돌아서는 갑자기 골프채를 들어 TV를 박살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온 집안의 가정가구를 다 부셨죠.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부서진 TV를 가리키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혼하면 너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죠. 그런 일을 겪은 저는 더더욱 이혼하겠다,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차를 사주겠다, 다이아 목걸이를 사주겠다 해도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더 사나요? 그래서 제가 이혼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많이 다쳤고 저희 아버지를 고소했죠. 절대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저희 남편에게도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인 제가 아니라 사위인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말을 안 해서 그때까지도 자세한 사항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듣고 나서 다 알게 되었죠. 저희 남편이 아버지 합의금도 내주고 나서서 그 일을 해결했다고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아버린 거였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치소 갈 뻔한 걸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이혼을 강행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안 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제가 이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기분 좋으면 다정다감하게 잘했다가 기분 나쁘면 눈빛부터 달라져서는 저한테 고함 지르고 집안 물건도 잘 부셨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싸고 있던 캐리어를 저에게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제가 가까스로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편이 친정에 도움 주는 것도 많았고 언젠가부터 저도 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술 안 먹고 나만 조심하면 저 남자는 좋은 남자다. 다정다감한 남편이다. 내가 심기 거스르지 말고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 말을 자주 했어요. 본인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저만 잘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남편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다 싶을 때 뿌리치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계속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그게 너무 비참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돈 걱정 없이 돈 잘 쓰고 살지 않느냐. 이 좋은 집에서 사람도 쓰면서 살지 않느냐.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값비싼 옷에 가방에 외제차 끌고 다니며 살지 않느냐.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끊임없이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데도요. 남편은 갑자기 본인 기분이 수틀리면 눈알을 희번뜩하면서 이를 소리나게 뿌드득거렸는데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 비위를 맞추면서 싸우는 일은 잦아들었지만 제 속은 골마갔습니다. 우울증 약과 불안증 약을 복용했고 몰래 병원을 다녔거든요. 게다가 저는 임신이 잘 안 됐고 그걸로 시부모님의 닥달과 구박도 점차 심해졌습니다. 너네끼리 알아서 살라던 시부모님이지만 제가 임신이 안 되다 보니 압박이 정말 심하셨어요. 저는 점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도 5년 정도가 넘어갔을 무렵 저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었고 이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며 증거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증거 수집하던 것을 걸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깽판을 치는 걸 녹음을 했다가 딱 걸렸거든요. 남편은 녹음 중이던 제 폰을 부셔버렸고 저한테 경고하더군요. 이혼하면 너도 너네 가족도 다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어떻게 할지 어디 지켜보라고요. 자기랑 헤어지면 저를 순순히 놔주지는 않을 거랍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혼하면 절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집에서 몸 관리하면서 애 가지는 거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말하고요. 저를 집에다 올가매일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일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몰랐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점차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것 같았고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그 집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남편이 집에 있는 서류를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했던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서류를 들고 남편 회사에 오랜만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비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전 비서는 싹싹하고 친절했는데 새로 바뀐 비서는 제가 이사 와이프라고 했는데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티커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주고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점심 먹고 가자며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는데 그때 찰나지만 보게 되었어요. 비서가 남편 책상 옆에 서서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보는 줄 알았던지 갑자기 남편 뒷덜미를 야릇하게 쓱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 상사의 뒷덜미를 그렇게 만지나요? 내가 잘못 봤나 싶고 너무 당황했는데 정작 남편과 비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둘이 뭐지? 뭔가 찜찜하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 브랜드에 가서 신상 가방을 사려는데 저랑 잘 아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 가방 잊지 않으세요? 제가요? 2주 전에 이사님께서 선물한다고 사가셨는데 하다가 직원은 아차 싶은 얼굴로 갑자기 다른 분하고 착각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남편이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왠지 그 비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저는 직접 뭔가를 알아보고 캐낼 필요도 없이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상간녀가 제발 알아달라는 듯 티를 다 냈거든요. 얼마 뒤 남편이 회식 갔다가 돌아와서 일찍 골아 떨어졌는데 새벽에 남편 폰으로 문자가 여러 통 오더군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비서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어가셨죠? 저희 집에 이사님 그립톡 놓고 가셨어요. 몰랐죠? 제가 챙겨놨다가 내일 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주신 거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선물 인증샷 보낼게요. 하면서 남편이 선물했는지 목걸이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옷은 가슴이 다 파진 슬립 차림을 하고요. 그걸 보는 순간 혹시나 싶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역시나 비서랑 바람이 났구나. 어쩐지 그 비서가 나를 그렇게 경계하더라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면 분노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고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심한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서와 바람이 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고 그저 무사히 안전이혼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남편의 바람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결혼 생활과 남편에게 지쳐 있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비서와 바람이 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요. 저는 그것을 구실로 이혼을 요구할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바로 비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이 여자랑은 바로 끝내겠다면서요. 회사에서도 내보낸다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아차 싶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그 비서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저한테 단박에 이혼해달라고 이 여자랑 스살림 차리겠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여자랑 바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좀 더 불타게 해야겠더라고요. 바람났으니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이혼 못 해주겠다고 난리를 치면 제가 아는 남편 성격상 오히려 그 여자랑 더 불이 붙겠구나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래, 그 여자랑 정리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 제 태도에 남편도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겠지만 저는 시큰둥해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람핀 거 걸렸으니 화가 나서 그 김에 네 카드로 좀 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딱 필요한 생활비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때는 일부러 좀 무리할 정도로 지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네가 바람 폈으니 내가 이러는 거라고 그랬죠. 남편 입장에선 제 태도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너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다.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돈이나 벌어와라 라는 태도를 열심히 취했거든요. 게다가 그걸론 약했다 싶었던 저는 그 여자한테 가서 깽판도 쳤습니다. 제가 악역을 자처해야 그것들이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일부러 회사 찾아가서 남편 보는 앞에서 그 여자 머리끄덩이 잡고 2년 당장 쫓아내라고 우악스럽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채 잡히고 뜯기고 나서 남편 앞에서 가련한 척 울었더라고요. 남편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요. 그 뒤로 저는 완전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네가 뭘 하고 다니던지 이혼 안 해줄 거다. 나한테 이혼 요구하면 네가 바람핀 거 온 세상에 다 알릴 거다. 나도 앞으로 막 나갈 거다 라고요.
그전까진 고분고분하게 자기 말 잘 듣던 제가 그때부터 눈이 돌아서 막 나가고 이판사판으로 나오니 남편도 질겁하더군요. 게다가 그 와중에 그년이랑 끝냈는지 그년 회사에서 쫓아냈는지 하루에도 10번 넘게 전화해서 캐물었습니다. 남편도 나중엔 제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것뿐인가요? 일부러 술 먹고 색 난리를 친 적도 있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느냐, 죽어버릴 거다 난리를 치면서요. 남편은 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하길래 병원은 너나 가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던 남편은 나중에는 저한테 진짜 질린다고 이런 미친년인지 몰랐다는 소리까지 했죠. 저는 남편만 보면 그년이랑 끝냈냐, 그년 가만 안 둔다, 억울하니 돈 내놔라 3종 세트 연보를 외웠습니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남편을 질리게 했죠. 딱 3개월 만에 남편은 완전 질려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하도 그 여자를 쥐잡듯이 잡았더니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못해준다고 더 난리쳤어요. 너는 바람 폈기 때문에 이혼 요구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네 돈 쓰며 살 거라고 했죠. 연기 공부를 한 짬바가 있어서 더욱 열연을 펼쳤습니다. 남편은 1억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해서 내가 네 장난감인 줄 아느냐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닥달을 하고 괴롭히니 남편은 나중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더군요. 경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경준이가 그 비서애랑 좀 만났던 모양인데 그런데 너도 참 현명하지 못해.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요? 그래. 경준이가 잘못한 건 맞고 너 분통 터지는 것도 알겠어. 근데 너 이혼은 안 하고 싶다 했다며? 당연하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요? 그러니까 너 이혼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남편을 그렇게 질리고 학을 떼게 만들어? 바람은 본인이 펴놓고 그럼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해야 돼요? 아휴, 너 경준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 여자의 머리채를 3번 넘게 잡았다며. 다음에 만나면 머리채만 잡는 게 아니라 더한 짓도 할 거예요. 나는 너 이렇게까지 지독한 줄 몰랐다. 순한 줄 알았더니. 순한 저를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바람 폈잖아요. 아우, 그만 좀 해. 왜 나한테 난리니? 어머님도 아들 편만 드시려거든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저는 정말 발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도 질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당신 아들이 바람 펴서 제가 변한 거다 보니 세게 나올 수도 없는 모양이었죠.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하자. 둘이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아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발 진정 좀 하고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도 이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좋다. 우리가 2억 주마. 더 이상은 우리도 무리야. 우리 집은 무슨 대단한 부자고 아니라서 2억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그리고 막말로 너네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5년 조금 넘게 살았잖아. 톡 까놓고 우리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소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 2억은커녕 위자료 몇천 받고 헤어져야 될 수도 있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 그 사람이 이렇게 시키던가요? 돈 지어주고 나가라고 하라고요? 오죽하면 걔가 집을 나가겠어. 그년한테 살러 갔겠죠.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경준이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이 왜요? 어쨌든 너네 이렇게 못 살아. 그냥 돈 받고 경준이랑 갈라서줘. 2억이면 너한테도 나쁜 조건 아니야. 애 없이 5년 살고 2억 아무리 소송해봐라. 너 절대 이 돈은 못 받아. 억울해 죽겠다고요. 그래 미안해. 미안한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머님은 2억 줄 테니 헤어져 달라고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정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는 척 하다가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남편한테 직접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 생각해 볼 테니
그년 집에 가서 숨어 있지 말고 제 앞에 와서 사과하라고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얘기하마. 그렇게 어머님은 말을 전했는지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당신을 많이 사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나 그 여자 많이 사랑해. 안쓰럽기도 하고. 나한테 맞은 게 안쓰러워? 그것도 있는데 그냥 당신보다는 그 여자한테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돈은 엄마가 정리되는 대로 보내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해주는 척 이혼을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자기가 제 남편을 뺏은 양 의기양양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버리고 싶었던 남편놈을 내연녀에게 버린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이혼을 당한 것 같은 연기를 했지만 속에서는 헐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이랑 드디어 끝냈구나. 드디어 저 집하고 끝이 났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이 무서워서 또는 친정 부모님이 금전 도움을 여러 번 받아서 여러 이유로 저는 이혼하지 못하고 매여 살았습니다. 이혼을 너무나도 원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바람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빠른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돈 잘 버는 남편하고 헤어졌다며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저희 아빠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아빠 때문에 누나가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참고 산 거 아니냐며 저 대신해서 화내고 뒤집어 엎어주었어요. 엄마도 제 마음고생 다 아니까 아빠한테 당신도 늙음하게 이혼당하기 싫으면 자식들한테 폐 좀 그만 끼치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엄마랑 남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쳐서 저희 아빠도 더 이상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나와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극단에 들어갔어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비참하게 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 지내다가 비로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전에는 연기자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막연히 불안했다면 이제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풍족했지만 폭력적인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늘 불안해서 약을 달고 살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약도 전혀 먹지 않고 있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그때 사두어서 쭉 살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이 근처 개발과 맞물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살 때보다 훨씬 이익을 보고 그 집을 정리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차익이 많이 생겨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여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남편의 주사와 폭력이 그 여자에겐 안 나올 리가 없었죠. 그 여자랑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여자도 전 남편 돈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전 남편 돈으로 호스트바 가고 유흥업소 다니면서 남편 돈을 흥청망청 쓰고 급기야는 남자도 만나고 다녔대요. 그 일로 전 남편과 그 여자는 폭행 및 외도로 서로 위자료 맞고소하고 이혼 소송 들어가서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그걸 전해 들은 저는 똥과 설사의 만남이구나 싶었죠. 전 남편은 이혼 소송 도중 저에게 한번 전화한 적이 있는데 식겁하고 다 차단했습니다. 그 여자랑 싸우면서 이제 와서 또 저한테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여지도 주기 싫더라고요. 돈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나만 바라봐주니 신데렐라 속 왕자님인가 착각까지 했던 전 남편.
사실은 지독한 여성 편력에 술만 마시면 주폭, 의처증에 가정폭력까지 저지르는 골고루 쓰레기였습니다. 한때 누군가가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줄 것 같다는 착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오래된 옷을 입어도 내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유로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스스로를 믿으며 제 삶을 잘 개척해 나가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